마이클 세일러는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겨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주체를 봤을 때 현금 가난에 몰린 장기 보유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도하고 있는 금액이 수천억 그리고 조 단위예요. 이런 고래들이 팔고 있다는 거죠.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강한 매도세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다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비트코인 가격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진짜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세일러한테 질문을 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전통 미디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매도 압력이 강하냐? 사이클이 끝나서 그런 거냐? 그런 것보다는 우선은 마이클 세일러는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겨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27년까지도 강세장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20, 30%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S&P 500이나 나스닥도 그 정도 빠지니까요. 올해 상반기에도 S&P 500이 한 20% 빠졌고 나스닥은 한 28% 정도 빠졌거든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마이클 셀러가 말하는 겨울은 없다는 막 과거처럼 막 70%, 80% 빠지는 이런 겨울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최근에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강한데 이게 그러면 사이클이 끝나는 거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매도세가 강한데 그 매도하는 주체를 봤을 때 바로 현금 가난에 몰린 장기 보유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OG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아주 오래전에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한 11년, 13년. 요때 비트코인을 아주 싼 값에 대량 보유한 사람들을 이제 오리지널 갱스터, OG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매도하고 있는 금액이 수천억 그리고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래들로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나 뭐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오히려 더 모으고 있고 특히 기업들 그리고 중앙은행 관련된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도 더 모으고 있는데 이런 고래들이 팔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워낙 액수가 크니까 이 매도 압력이 큰데 근데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고래들이 수천억 수조씩 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한 11만 이상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긍정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들은 왜 파는 것이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분들이 부자가 됐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단 1,000만 원만 샀어도 뭐 1조가 됐다고 하니까요. 정말 수백만 퍼센트가 나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이게 반토막이 나도 자기는 수천억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미리 돈을 땡겨가지고 소비를 한 거예요. 막 대저택을 사고 요트를 사고 막 자동차도 막 수십 대를 산 거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도 엄청나게 교육비를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정말 미국에서 막 상위 0.1, 0.01%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삶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한 번 또 소비 수준을 올리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대출을 끌어쓰고 뭐 이렇게 담보를 해서 왔는데 이제 한도에 또 찬 분들이 많은 거죠.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찬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이런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주춤한 거 아니냐,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뭐 요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관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강한 매도세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시계열이 길단 말이죠.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특히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팔사팔 할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들의 그런 원성도 클 수 있고 반발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긴 시계열 속에서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것조차도 기업들이 막 일주일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은 최소 몇 년, 3년 이렇게 5년, 10년을 보고 그 사업 플랜을 짜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이 성장률, 가격 상승률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시가총액도 이미 많이 커졌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성숙한 시장으로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 최근 5년 동안 뭐 비트코인의 연평균 상승률이 50%, 60%라고 봤다면 이제 뭐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이 가게 되면은 마이클 세일러에 의하면 한 21%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동성은 작아지고 상승은 이제 꾸준하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장이 도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도박이냐?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해서요. 비트코인이 아까 국가적 자산으로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한다면은 오히려 앞으로 투자하기에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과거와 달리 어떤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평균 수익률은 한 20%대로 수렴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0%가 어떤 분들에게는 막 "에이 그러면은 지금 50%면은 20%면 이제 반토막도 더 나는 건데 이거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20%면은요. 워런 버핏의 평생에 걸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단순히 사도 워런 버핏급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0%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불리시하게 봐서 한 30%대로 볼 수 있다면 저는 30%도 충분히 한 근 10년 동안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가 또 전설의 투자자신데 연평균 수익률이 29%예요. 그래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수익률조차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은 줄어들고 꾸준히 한 20-30%대의 상승률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요런 것들이 한 10% 초반에서 10% 후반 정도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요것보다도 좋은 약간 지수 같은 성격의 우상향하는 자산 고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금처럼 될 거라고 봐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가격 1% 오를 때 MSTR은 6%나 올랐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하나 현물을 말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MSTR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스트래티지라는 상장사. 현재 비트코인을 65만 개 정도, 약 65만 개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 MSTR을 말씀하는 건데요. 요게 우선 움직임을 봤을 때 요거는 우선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때 MSTR이 막 2배, 3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MSTR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때 더 많이 빠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일률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향은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우선 벌어지는지를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적인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레버리지를 한 50% 껴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집값이 그리고 한 10년 후에 이렇게 올랐을 때 보면은 그 레버리지 비율, 그거 이자 조금 감당한 것 뿐인데 수익률이 50에서 한 100%까지도 이렇게 더 얻을 수도 있는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MSTR도 마찬가지죠.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자산이라든지 신뢰, 뭐, 어, 신용 지수라든지 그런 거를 갖고 여러 가지 금융수단을 이용해서 뭐 전환사채, 회사채, 대출 등을 활용해가지고 자금을 땡기는 거죠. 예, 부채의 자금을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로 지금 비트코인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땡겨온 그 이자를 주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미래 상승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믿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한 그런 투자자들은 어,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MSTR을 사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이펙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요인을 한번 이야기해 드려보면은 이 MSTR이라는 게 나스닥 상장사잖아요. 이 상장을 할 때는 굉장히 빡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충족해야 상장이 되는데 일단 상장이 됐다라는 거는 그런 필터링이 됐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많은 외부 투자자들의 시선에 신뢰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뭐 노르웨이 은행이나 뭐 스위스 은행이나 다른 기업들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로 사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사서 또 막 보관을 하려고 하면은 또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스트래티지를 사면은 스트래티지가 거의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거의 비트코인의 상징처럼 기업으로 이야기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용 차원에서나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간다고 하시면은 비트코인만으로도 우선 충분합니다. 비트코인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에서 20에서 30%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해요. 워런 버핏이 될 수 있고 피터 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고수익을 줬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변동성에 있어서 레버리지로 올라가면 레버리지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견딜 수만 있다면은 뭐 10% 20% 정도 MSTR을 섞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멘탈 관리가 왜 중요하며 하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비트코인을 조금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포션이 상당히 높아요. 그 블랙록은 한 5%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확신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을 연평균 수익률이 20% 30%라면은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견딜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담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드리면은 그런 거대 운용사들도 추천하는 비중이 10% 내외예요. 최근에 이제 레이 달리오가 금이랑 합쳐서 한 15%까지도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변화기는 한데, 그래서 우선은 어, 비트코인이 저는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내 멘탈이, 내 준비 상태가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별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자산별 연 수익률 변동성이 그거를 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 본 건데, 정말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산들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걸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X축에는 바로 변동성, 그리고 Y축에는 수익률을 놓고 이 많은 자산들을 위치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바로 우리의 멘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동성이 취약해. 그러니까 멘탈이 약해. 그러면은 여러분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 오른쪽을 보지 마시고 이 0으로 X축에서 0으로 0에 가까운 자산들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축은 상충 관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그 말은 변동성이 낮으면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멘탈이 약하면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변동성도 작고 수익률도 낮은 가장 마음 편한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금이죠. 근데 예금을 하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있죠. 상계주동 10단지도 있고 서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우측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주는 스파이도 있고요. 나스닥은 여기가 있네요. QQQ. 그죠? 거의 20%에 준하는 영역에 가 있고 더 높이 뭐 바이오를 모아놓은 ETF라든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 지금 자료는요. 그 잼투리 작가님의 그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ETF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도 나와요. 이 책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수익률도 보세요. 엄청 좋죠. 아까 스파이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보다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 스파이, 그러니까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ETF죠. 그거보다도 한참 좋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은 좋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잼토리님 책을 한번 여유가 되시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자산들의 구분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만약에 인용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장 ETF와 시장 ETF를 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나 중국집에 주문을 할 때나 막 짜장면만 먹을 필요 없잖아요. 짬짜면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치킨도 양념반 후라이드반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이면은 성장 ETF, 성장 자산을 넣으면 돼요. 비트코인을 더 넣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냥 노후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노후에 돈을 썼을 때 그냥 어느 정도 고민하지 않고 썼으면 좋겠어. 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면요, 여러분, 스파이로도 충분해요. 스파이 비중을 한 80 정도, 7, 80 정도까지 올리고, QQQ, 나 비트코인을 조금씩만 섞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릇, 자신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책이 한 번 더 언급드리면은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ETF고요. 그래서 멘탈, 아까 변동성과 수익률을 봤을 때, 멘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오래오래 보유하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 하나를 샀는데요. 비싸게 샀어. 지금 1억 6천 너무 비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사서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인내를 하고 10년 정도 보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50억, 100억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1억 6천에 사든 1억 3천에 사든 그 2, 3천만 원이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5년, 10년의 세월을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따져보시고 오래 보유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막 무조건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야. 막 비트코인을 투자하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막 책을 10권, 100권을 읽어도 안 맞아.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부동산 한 채를 갖고 있지만 부동산을 더 안 사려고 해요. 왜냐면 부동산이 이렇게 보면은 막 황금성도 저는 막 떨어지는 것 같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뭔가 나한테 실거주 안정감도 주고 막 넓은 집에서 좋은 동네에 살면 자녀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네트워크도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점이 커도요. 저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멘탈도 자산별로 나에게 궁합이 맞는 게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처럼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어떤 정보를 흘려보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요 고래동 공부 카페라는 게 네이버에서 치시면 되는데요. 요 고래동 공부 카페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정길 쌤하고 이소영 대표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카페가 비트코인도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은 아까처럼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페인데 여기 카페가 지금 한 22,860명 정도 요렇게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몇천 명씩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가장 활성화된 카페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뉴스 게시판에 그날의 중요 뉴스들을 요약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데일리 루틴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좋은 자산,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묻어 놓고 운동하고 독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무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브의 M을 땄고, 독서는 reading, 그래서 R을 땄고, 그 다음에 매일 분할 매수.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자기가 장기 우상향을 좋은 자산을 매일 모아가자 해서 그 DCA, 인베스트먼트에서 I를 따서 MRI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주에 2, 3회 정도씩은 MRI 인증을 올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같이 으쌰으쌰 하면은요. 이거 다 무료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독서 인증하는 곳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책을 읽고 이렇게 리뷰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책 인증도 올리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월에 정기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전적인 언급을 한다고 하면 윤여정 배우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여러분 누굴 만나도 고급이랑 노세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친구를 사귀고 누굴 만나더라도 고급하고 놀아라. 고급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타블로 씨도 그러더라고요. 그 물 하나가 편의점에서 팔면은 1,000원이죠. 근데 그것이 관광지에 가면은 3,000원이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사게 되면 5,000원이고, 똑같은 물인데 이 가격이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면은 이게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또 나의 생각을 공유해주는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래동 공부가 아니더라도 좋은 커뮤니티, 온오프라인이 좀 섞여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지식과 지혜의 복원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비트코인이라면 이런 책들, 그죠? 그리고 주식 부동산에도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두 권씩은 꼭 읽고 자기 개발, 뭐 교양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이 경제 경영 분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 돈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권씩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리플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법적 공방이 끝났다라는 게 가장 크죠. 이 불확실성이 지금까지는 정말 팽배했던 비관론까지 너무나 심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회소됐다라는 게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리플사의 전략적 움직임 중에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은행 인가 신청입니다. 리플사가 본인이 은행이 되겠다고 미국의 OCC라고 하는 통화감독청에 은행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또한 연준의 사상 최초로서 마스터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RLUSD를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리플사가 인수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신청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게 언제 승인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RLUSD가 점점 더 연준의 채택을 받고 레거시 금융에서도 활용되는 디지털 달러로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백엔드에서는 결제 혁신을 가져오는 브릿지 통화 XRP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라고 있거든요. Faster Payment Council인데 최근에 이사회 고문단을 새롭게 짰어요. 거기 안에도 제임스 셀릭이라고 하는 리플의 정책 책임 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또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니콘 기업, 그리고 기술 선구자, 이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상까지 2023년도에 리플사에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점진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XRP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제미나이 거래소가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기업 공개를 또 할 거죠. 제미나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대형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리플과 약 1.5억 달러 정도의 신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는 걸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RLUSD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약속을 맺은 거거든요. 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RLUSD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레거시 금융과 블록체인이 융합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SEC의 폴 애킨스 위원장이 지금 꾸준히 프로젝트 크립토를 단행하고 규제에 대한 혁신을 예고하면서 XRP나 솔라나, 라이트코인 등등의 알트코인들을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올해 하반기 남은 3, 4분기가 굉장히 기대되는 장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XRP 현물 ETF가 또 굉장히 주요 이슈가 될 것인데 올해 10월, 11월에 파이널 데드라인이 몰려있고 아마 그 전에 블랙록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 블랙록이 움직이는 시점과 XRP가 어느 정도 불기둥을 보여주는 시점이 맞물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기존 스위프트 송금망을 대체할 유망한 후보로 평가됐다는데 정확히 어떤 평가였을까요?
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최근 공문을 좀 봤을 때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다라는 이런 문구가 실질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또 그 문서에는 리플사의 굉장히 빠른 결제 시스템이죠. RPCA라고 해가지고 리플 프로토콜 컨센서스 알고리즘, 굉장히 빠른 비잔틴 합의 방식으로서 약 3초에서 5초 만에 거래를 청산하고 굉장히 소각량이 작기 때문에 한 트랜잭션당 0.0001 XRP의 소각량만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무료 수준으로 이 자금 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극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의 투자 부분의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던 린다 존스라는 사람, 지금 현재는 은퇴를 해가지고 또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기도 한데 그분께서 과거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XRP를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리플사가 IPO를 한다면 초창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과 유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완벽한 투자 타이밍을 찾는 것은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고 본인이 조금 더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꾸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상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부분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던 인물이 리플 XRP에 대해서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2023년 시점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리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XRP 같은 경우 월가의 자본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현물 ETF가 뚫리는 게 가장 먼저 수반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순유입, 순유출이 반복이 되지만 결국에는 시장 캐파가 꾸준하게 커지면서 가격 안정성 측면이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CME 그룹에서의 XRP 선물 거래라든지 캐나다의 3IQ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XRP에 대한 기관 자금 유입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에서도 결국에는 XRP 현물 ETF를 신청할 것이고 연말계를 기준으로 해서는 승인까지 SEC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또 2025년 11월 달에 뉴욕에서 리플의 연례 행사 스웰이 열리는데 거기에도 나스닥의 회장 프리드먼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맥스웰 스탠이라는 사람이 또 연사로서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굉장히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과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마스터카드와 웹뱅크 그리고 제미니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XRP 4%를 페이백해주는 신용카드가 출시됐거든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카드가 좀 출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실사용해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이런 사례가 XRP를 통해서 더더욱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에서 또 XRP와 손을 잡는 파트너십 관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위버스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이 에어차이나와 함께 이 비행기 결제할 때 XRP를 활용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국제 송금회사 리안이라든지 중국의 물류 플랫폼 링크로지스에서도 리플 원장을 채택하면서 점점 빠르고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미국 기업이지만 리플사가 미국 회사지만 중국에서도 꾸준하게 유착관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하인드에는 중국의 CIPS라고 하는 그 국경 간 결제 솔루션도 1대1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각일 수가 있겠지만 결국 ISO 2002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결국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 2.0의 망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같이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아직 상승 추세인가요? 그쵸. 저는 아직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XRP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약간 컵 앤 핸들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컵이 만들어졌고 U자형이 만들어졌고 마지막 핸들 구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가격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이 핸들 구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물량을 뺏기기보다는 꾸준하게 본인의 목표 수량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서 올해 연말까지 좀 타임라인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리플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 XRP와 짝꿍이라고 불리는 스텔라 루멘, 이제 도매용 CBDC가 XRP라면 개인, 소매, 리테일이라고 불리죠. 이 소매용 CBDC에 활용해서는 스텔라 루멘이 더더욱 부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제드 맥켈럽이라고 하는 리플의 초기 개발자가 만든 개발 코드로서 XRP가 탄생됐고 또 2014년에 스텔라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결제 영역을 혁신으로 만드는 코인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RWA 섹터에 있어서 외부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오라클 네트워크의 대장격인 체인링크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그 이외에 프라이버시 영역이라든지 저장소 섹터, 그리고 밈코인 섹터도 많은 분들께서 좀 장난식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서 가치가 없다라고 보지만, 특히나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페페 요 정도 코인은 꾸준하게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유틸리티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알트 시즌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들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려 봅니다. 도지코인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재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관의 채택이 더욱더 들어올 수 있게끔 자본금이 마련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클린코어라든지 굉장히 많은 상장사에서 DAT 전략이라고 하죠.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전략으로서 도지코인까지 또 꾸준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반의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 기반의 회사였던 비트 오리진 같은 경우도 현재 나스닥에 상장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또 도지코인을 전략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꾸준히 기관의 채택이 나오고 있고, 비트페이와 같은 페이먼트 솔루션에도 지금 꾸준히 도지코인이 채택이 되면서 자동차, 예술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실물 경제에 대한 물체들을 실제로 도지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알트 시즌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이야기했던 슈퍼 앱, 그 트위터 자체에 이제 블록체인이 가미되는 시대가 올 텐데, 결국에는 그 커뮤니티 토큰으로서 도지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솔라나 제도권 편입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도 또 이더리움의 뭔가 대항마로서 잘 알려진 코인이기도 한데, 저는 솔라나도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두 개의 플랫폼이 이더리움과 솔라나고, 많은 대기업이나 전통금융권에서 이더리움을 선택한다면 개발자들이나 소매 영역에서는 또 솔라나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밈코인이라든지 NFT 쪽에서는 솔라나가 워낙 트랜잭션이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보다는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으로서 솔라나 재단이 또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크게 펌핑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솔라나 제도권 편입은 사실상 이미 따놓은 당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XRP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과 함께 솔라나도 같이 좀 승인이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솔라나 역시 이더리움과 너무 경쟁하고 적대적인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같이 영역을 만들어가면서 생태계가 커진다, 융합하는 관계로 좀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이 하이브리드 무역 관련해서는 스마트 컨트랙 영역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을 연결 지을 수 있는 XDC 신핀 네트워크도 점점 부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걸 함께 좀 병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